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자입니다. 네, 우리 몸속에 발생하는 질환들 중에서는 아주 서서히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만성 콩팥병입니다. 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두고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심각한 경우에 평생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만성 콩팥병은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만성 콩팥병의 생활 습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혈압을 조절하고 우리 몸의 염분과 체내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호르몬 생성으로 빈혈도 조정한다. 때문에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상이 발생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통 3병기까지는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말기에 이르러서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어디서든지 증상이 생길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소변 보는 데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을 일단 자주 보고요. 밤에 이제 잠에서 자주 깰 정도로 한두 번씩 일어나서 보게 됩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요. 그리고 혈압이 오르면서 그에 따른 증상, 또 빈혈이 생기니까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위장관 계열에서 오심, 구토 뭐 이런 증상하고요. 또 원인 없이 또 가려움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신경기관들의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만성 콩팥병은 특히 합병증 관리가 중요하다. 신장의 기능 저하가 영향을 미치는 혈관과 장기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 위험한 것은요, 심혈관계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다 보면 앞에서 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혈과 또 골 이영양증이라고 비타민 D 생성하고 인해 배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골대사 이상 질환, 그다음에 자꾸 이제 수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종, 그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어떤 합병증, 그 외에 전해질 불균형, 대사성 산증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만성 콩팥병의 마지막 단계인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한 경우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는데 투석을 받는 환자가 연간 2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강문수 과장과 함께 만성 콩팥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신장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 정수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신장 건강이 나빠지면 몸 밖으로 배출돼야 할 노폐물들이 체내에 쌓여서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 좋겠지만 이미 이제 신장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도 절망하지 말고 꼭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강문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콩팥이라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 모양 때문에 이제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콩팥이라는 명칭을 보면 이게 순 우리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콩의 어떤 모양, 강낭콩 모양, 그리고 팥의 색깔에서 유래된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그 유래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콩팥의 위치를 좀 화면에서 좀 보면은요. 보통 우리 등에 붙어 있습니다. 등인데 갈비뼈가 이제 끝나는 그 부분에서부터 되게 왼쪽이 조금 더 위에 올라져 있고 오른쪽이 좀 아래에 있어서 서로 모양은 강낭콩 모양이 서로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있는 장기이고요. 네. 색깔은 젓갈색으로 팥색깔과 비슷합니다. 원래 의료계에서는 그 콩팥이라는 이름보다는 신장이라는 그 한자 이름을 사용해서 신장학 또는 진료실 내에서도 신장내과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신장학회에서 우리 장기의 명칭으로 콩팥이란 그 우리말도 있으니까 콩팥과 신장이라는 명칭을 같이 쓰자고 하면서 콩팥을 장기의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사실 이점도 있는데 신장하고 명칭이 좀 헷갈리는 심장 맞아요. 내과하고 조금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이점도 있어서요. 지금은 콩팥 내과 이렇게 하는 그런 병원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콩팥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마다 맨날 좀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렵게 네. 다가와서 그런 용어를 저희가 먼저 좀 쉽게 풀어보고 오늘 네. 시간을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원인데요. 이 콩팥 질환에서 신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 신원은 소변을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를 일컫는 그 단어입니다. 네. 네, 그림에서처럼 보면 신원은 구성이 처음 이제 소변을 만드는 사구체, 그다음에 중간에 세뇨관,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집합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 사구체는 소변을 가장 처음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채 모양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채 모양으로 혈액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물 성분들은 다 일로 쏟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채 모양의 어떤 부분이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두꺼워진다든지 그러면 이상소견이 나타나고요. 그럴 경우는 사구체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그런 소변은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요 사구체를 통해서 나온 이 전달되는 요 과정들을 다 세뇨관이라고 하고요. 네. 하나하나의 세뇨관에서 나온 그 소변들이 집합관을 통해서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신우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세뇨관은 만들어진 소변을 배달하는, 전달하는 장치이기도 하거니와 이 만들어진 그 소변이 이쪽에서 희석되기도 하고 또는 뭐 농축되기도 하면서 이 사구체에서 나온 그런 그 소변이 100이 나왔다면 네. 실제는 우리 몸 밖으로는 한 1 정도, 대부분 99%는 다시 재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건강한 콩팥과 그리고 또 손상된 콩팥 어떻게 좀 다를까요? 앞에서 제가 콩팥은 보통 자기 주먹만한 크기로 강낭콩 모양으로 2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 콩팥을 단면을 절단해 보면 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바깥쪽에는 이제 사구체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피질,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해서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피질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세뇨관들이 이제 몰려 있는 수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콩팥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런 그 피질 부분에 그 사구체들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쪼그라들고 그래서 크기가 이제 작아지고 쪼그라든 이런 콩팥을 보이게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쪼그라든 이런 콩팥은 우리 초음파로 보면 네. 이런 그 정상적인 크기에서 바깥에 이게 넓게 보이던 이런 피질이 크기도 작아지거니와 그리고 이 그 피질 자체가 쪼그라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이상소견을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콩팥이 손상되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콩팥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콩팥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대부분 콩팥은 소변을 만드는 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보통 콩팥은
우리가 소변을 통해서 보통 하루 중에 먹은 음식물 대부분들이 이제 대사작용을 거쳐서 노폐물로 이제 생기게 되면 그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과 아울러서 또 혈액을 깨끗이 하는 그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보면 전해질이라고 해서요.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농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산염기라고 이것도 우리 몸은 약간의 이제 중성 알칼리로 돼 있는데 그런 중성으로 유지시키는 아주 정밀한 화학 공장의 그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네. 또한 그 혈압 조절의 역할도 하겠고요.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혈액을 만드는 그래서 빈혈을 교정하는 역할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D의 활성화에도 콩팥이 작동을 해서 이렇게 뼈를 또 안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 콩팥이 좀 건강한지 그리고 아니면 손상이 됐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콩팥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콩팥은 이제 주로 그 기능 검사는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피 검사는 우리가 크레아틴이라는 검사가 대표적인 콩팥 기능을 보는 검체 항목인데, 네. 크레아틴은 용어는 어렵지만 그냥 이 검사를 해서 1이다 그러면은 정상이라고 보시면 네.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을 때 당신의 크레아틴은 1입니다 그러면 정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크레아틴인 검사를 했는데 2예요. 뭐 그러면 나의 콩팥 기능은 2분의 1. 그리고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더 조금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것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 그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그 검사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라는 검체 항목만 갖고 그 수치, 그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때는 체중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걸 갖고 계산을 하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이제 나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면 소변 검사를 해서 내가 혈뇨가 있는지 단백뇨가 있는지 이제 그리고 뭐 농축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소변 검사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검사 결과 그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콩팥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콩팥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콩팥병이 발생하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급성 또는 만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발생하는 시간이 수시간, 어떤 때는 수일에 걸쳐서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급성 콩팥병이라고 하고요. 또 아주 오랫동안 뭐 보통 3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빠진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경우에서는 이제 원인에서도 서로 좀 다르게 되는데 급성 콩팥병인 경우에는 아주 심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이를테면 보통 헬스장 같은 데서 스피닝해서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경우나 아니면 마라톤을 뭐 심하게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사병이라든지 이런 게 나서 갑자기 탈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좀 아파서 진통제를 썼던 경우 아니면 뭐 오늘 그 복통에 뭐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컴퓨터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영제를 쓴 후에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건강한 사람들한테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고령이 나이가 좀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콩팥이 약간 더 정상보다 약간 나빠져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탈수가 돼 있는 경우에 혹시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제 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우는 보통 이제 3대 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당뇨병, 고혈압, 또 사구체 신장염, 뭐 그 외에도 유전적인 질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만성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좀 심각한 질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성이란 표현 자체가 이미 오래 지속된다라는 또는 뭐 그런 붙은 병들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성 콩팥병도 콩팥의 병이 잘 낫지 않으면서 그냥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화면에서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혈액 검사 통해서 신장 기능이 감소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고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신장의 크기가 이제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다낭성, 그러니까 물집이 여러 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양상이 발견이 돼서 그런 경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떨어진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셨는데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뭔가 몸에 증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참 좋을 텐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소변이 뭐 감소하거나 아니면 보통 칼륨 배설이 안 돼서 몸이 붓는다든지 기운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네. 대부분은 만성 콩팥병이 말기에 진행될 때까지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야지 증상이 나타나나요? 보통 증상은 이제 질환별로, 개개인별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서 아마 초기부터 단백뇨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나 아니면 세뇨관 이상으로 뭐 칼륨 배설이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다리가 뚱뚱 붓는다든지 아니면 부정맥이 와서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도 만성 콩팥병이 있는 거를 이제 알아채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다른 경우에서 그러니까 일부 사구체 신장염 경우에서는 검사를 해보니 투석을 할 정도까지 돼 있는데도 증상이 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진행이 돼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해서 좀 보면은요, 가장 그래도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이제 의심해봐야 될 그런 중에 하나가 소변을 자주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낮에도 자주 본다 그렇게 네. 하고요. 특히 야간에 이제 자주 잠에서 깨서 소변을 보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때문에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비대증은 없는데 밤에 꼭 한두 번씩은 언제부터인지 깬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만성 콩팥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눈두덩이가 좀 부어오른다든지 손발이 좀 부어오른다든지 그 이유 없이 전신이 좀 가렵다든지 그리고 약간 식욕부진이 오면서 구역질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기능이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이거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모두 5개의 단계로 나뉜다고요. 과거에는 그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요. 네. 부전증이라는 거는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용어는 초기에 아주 그 신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투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증 환자까지도
다 아우르는 아주 광범위한 질병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환자를 보다가 말기 신부전증 환자한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초기 그 신기능 감소가 있는 환자한테 당신 만성 신부전증 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이 벌써 너무 많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표현을 쓰기가 꺼려졌습니다. 네. 또한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가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네. 또 수명이 또 증가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최근 들어서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서 아주 조기 진단에서 조기 치료를 해서 질병 단계에 맞는 치료를 적용하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만성 콩팥병 환자 모두가 투석에 이르러서 투석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그 합병증인 또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2002년 경에 미국의 신장재단이라는 곳에서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만성 콩팥병을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이제 만성 콩팥병의 5단계인데요. 네. 단계는 앞에서 얘기했던 크레아티닌을 갖고 저희가 이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로는 사구체 여과율과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증상 아니면 소견을 갖고서는 단계를 나누게 됐습니다. 보통 1단계는 사구체 여과율이 90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90 이상이면 정상이거든요. 네. 90 이상이면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1단계의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고요. 네. 2단계는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는 60에서 90인 그 2단계인데요. 이 경우에도 증상은 느끼진 못하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 관련된 조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다만 60 이상인 경우도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 여성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분들은 2단계에도 정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60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만성 콩팥병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30에서 60 사이는 만성 콩팥병 3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에서는 저희가 앞에도 얘기했던 합병증들이 있어서 뭐 빈혈이 온다든지 가려움증 이런 것들에 조사하고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30이 되는 이 4단계에 이르게 되면 보통은 그 앞에서 치료한 원인 질환, 그 다음에 합병증 치료 외에 투석이 임박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말기 신부전증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는 신대체 없이는 생존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통 투석을 이제 실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또 이제 증상이 애매해서 빨리 발견을 하려면 주기적인 어떤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한데요. 만성 콩팥병의 그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3개월에서 1년마다 검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만성 콩팥병을 자주 검사해야 될 대상으로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50세 이상이면서 그렇지만 그 65세 이상인 분들은 더 특별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 그리고 다른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피 검사와 소변 검사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건강 검진 우리가 보통 할 때 신장 기능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다음 화면은 건강검진 결과지인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혈액 검사 항목에 신장 질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혈청의 크레아티닌과 이걸 통해서 계산한 신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구체 여과율,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크레아틴이 2니까 보통 이제 50% 이상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분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39,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되면 만성콩팥병 3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단백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이제 만성콩팥병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환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투석하는 분들의 이제 원인인데요. 네. 당뇨병이 절반 정도 되고 고혈압이 한 20% 정도. 나머지 만성 사구체 신염 이렇게 있는데 이 외에 이제 비만, 기타 유전적 질환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이 최근 유병률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투석 치료에 이루는 그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만성 콩팥병, 특히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60세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수명이 지금 증가함과 아울러서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생활 습관 등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자, 만성 콩팥병의 치료 방법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제 워낙 일단 되게 힘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듣기로는 이제 투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원래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도 꼭 투석에 이르는 분들은 말기 신부전증을 얘기하고요. 네. 그 전때 투석에 이르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4단계까지 만성 콩팥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합병증인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그 사망 위험을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에서 보듯이 단계별로 이제 맞춤 치료를 보면 네. 대개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중에서 모든 단계에서는 규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어떤 경우는 1년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보통 3단계에서부터는 합병증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장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4단계 되면 아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체 요법에 대한 교육, 그 준비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투석에 이른 경우의 그 치료 방법입니다. 투석에 이른 5단계 말기 신부전증 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이식 등을 개개인의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그 환자 중에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또 영양 관리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어떤 관리, 그다음 빈혈과 고혈압 약제 이런 것들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런 치료 방법의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아무래도 그 앞에 말씀드린 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신장이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거는 내과적인 상태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상의해 갖고요. 네. 개인의 환경, 또 생활 상태, 그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고려할 점으로 해서는 내가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네. 하는지, 그 다음에 가족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복막투석을 할 수도 있고 혈액투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우리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이식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외에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이 자주 쉽게 재발할 수 있는 거라면 이식에 좀 제한점이 있을 테고, 그 외에 혈관 상태,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이제 혈액 투석이다 보니까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가능하면 이제 너무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게 사회적인 재활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5단계, 15 ml/min 분당 이하가 되는 경우이면 이제 그런 치료를 고려하도록 지금 권고돼 있는데요. 실제 이제 혈청의 크레아티닌 정도가 그 사람의 영양 상태 아니면 몸무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객관적인 지표가 이걸 크레아티닌 갖고 할 수가 없고 어떤 그 사람의 요독 증상을 같이 감안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자분들 중에 당장 투석이 힘드니까 지금 당장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투석을 자꾸 미루고 좀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괜찮나요? 안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고령 환자에서 특히 이제 네. 난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안 할래 그쵸. 하고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그 투석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몸이 붓고요. 숨이 차서 이제 거동을 하기 좀 어렵고 실제 요독이 자꾸 쌓이니까 입맛이 없어지고 못 드시고 구역질 나고 네. 그래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에는 병원에 늦게 와서 투석을 그것도 응급으로 이제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입원 기간도 더 길어질 수가 있고 네. 또 사회에 또 다시 복귀하기도 굉장히 더 힘들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본인이 조기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해야 할 때 준비를 해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투석을 한번 시작하면 언제까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한번 말기 신부전증이 되면 결국은 이런 사구체 여과율은 감소된 상태가 아마 영구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투석 치료를 한번 시작을 하면 평생 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식을 하게 되면 이식할 때까지 그리고 혈액 투석을 하다가도 만약에 다른 합병증이 있다면 뭐 복막 투석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바꿀 수는 있는데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혈액 투석 환자에서 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뭐 주 3회, 주 2회 투석을 하다 보니까 좀 마음도 우울하고 또 일상에 의욕도 없고 이런데 맞아요. 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그 말씀처럼 한 절반 가까이에서 투석 환자들이 우울증 등의 네.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우울증은 그 거의 모든 사람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도 대부분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충분히 남들한테 이제 터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은 게 힘들 것 같고요. 가능한 한 그 친구나 가족, 의료진한테 그러한 그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또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이제 자꾸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자주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게 보통 상담으로 잘 안 되면 네. 그 항우울제 뭐 등 약물 치료 등도 필요하니까 담당 의사에게 얘기하도록 권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투석 환자분들 중에서는 좀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행이나 운동을 해도 좋을지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행은 뭐 사전에 준비를 좀 많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혈액투석 환자인 경우에서 저희 청주에서는 보통 여행을 가시면 이제 설악산에 있는 속초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 이제 국내 여행으로 갈 수 있는데 그쪽에 미리 투석실을 좀 알아보고 네. 그래서 저 전화 예약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해서 미리 어떤 투석에 대한 소견서 이런 걸 작성해 갖고 가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복막 투석한 경우에서도 미리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약을 그쪽으로, 그러니까 투석액을 그쪽으로 보내도록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복막 투석 환자 경우에는 1년 이상 됐을 때 시도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석 환자에서의 운동은 우리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보고되어 있어서 그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이 더 좋은지 이러니 그에 대한 결론은 없지만 환자의 그 전신 상태에 맞는 그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활동적인 분들과 비활동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심혈관계 사망률이 확실히 그 활동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망률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 훨씬 사망률 감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걸 권고하겠고요. 네. 또 이제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새로운 일을 또 하시게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병원에서 투석 시간만 4시간이니까요. 네. 네. 오가고 이렇게 하면 보통 대여섯 시간 정도. 일부에서는 투석 후에 또 좀 많이 힘들어서 한나절 정도는 쉬는 경우도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직장, 풀타임 잡을 이렇게 갖기가 되게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저희들 좀 보면은 이거는 대한신장학회에서 조사해 놓은 바인데요. 네. 혈액투석 환자에서 보면 한 4명 중에 1분 정도는 이쪽에 있는 풀타임 잡, 그러니까 정규직의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물론 뭐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자기가 시간을 좀 맞춰서 자영업이라든지 뭐 자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만성 콩팥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어떤 9가지 생활 수칙이 있다고요. 네네. 모두 9가지의 수칙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통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싱겁게 먹고 가급적이면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단백질 식이, 저단백질 식이를 하면 사구체 여과율이 천천히 나빠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둘째로는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일과 채소의 지나친 섭취를 피합니다. 이유는 칼륨이 콩팥 기능이 25% 미만으로 나빠지면 칼륨 배설이 잘 안 되면서 몸 안에 칼륨이 자꾸 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 섭취를 이제 적절히 하게 이제 되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에서는 수분 섭취에서 초기에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섭취를 해줘야 되고, 말기에 이르려면 전혀 소변 배설이 없기 때문에 극도로 제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아무래도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게 좋겠고, 음주는 보통 한 잔 정도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좀 하고 있고요. 네. 비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체중,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사망 위험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서 권고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저희가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회 정도 최소한도로의 그 운동을 하도록 그 권고하고 있고요. 네. 일곱 번째로는 원인 질환으로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 철저한 치료를 권고하고요. 여덟 번째로는 정기적인 그 검진, 모니터링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보통 3 내지 6개월마다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은 꼭 필요한 약만 콩팥 기능에 맞게 복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이 9가지 생활 수칙이 꼭 콩팥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전반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활 습관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지키면 좋을 만한 이런 생활 습관들 함께 살펴봤고요. 네. 특히나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이제 고혈압과 또 당뇨병 관리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당뇨병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손상에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혈당으로 인해서 혈관 손상이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콩팥 기능을 손상시키게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이 아무래도 필요하겠고요. 그 혈압 조절, 고혈압 자체도 콩팥을 망가뜨리는데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투석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투석도 또 의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그 기술도 좀 개선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투석의 역사를 보면 진짜 오래됐다면 오래됐는데 실제보다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 혈액투석은 1945년도에 처음 사람한테 적용을 해서 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6.25를 거치면서 조금 더 임상에 응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급성콩팥병 환자에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는데, 1960년도에 우리가 혈관을 만들게 되면서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투석의 기계, 투석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산업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여러 지침들이 개발되면서 적절한 이제 치료를 해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0년도 이후에 이제 복지사회, 여러 가지 복지 지원, 건강보험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활발히 돼서 쉽게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이 이제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많이 하게 되니까 산업적으로도 많이 이제 발전이 돼 있어서요.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졌고, 실제는 중간에는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투석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석기를 이제 몸에 차고 네. 이렇게 하는 투석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고안을 해놓은 중에 있는데 실제 아직은 뭐 상용화 단계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그러한 보고가 더 지속되지 않아서 아직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개발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또 다른 더 좋은 그 치료법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 콩팥병의 생활 습관 개선과 또 치료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콩팥은요, 한번 손상이 돼서 그 기능을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장의 기능이 악화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으로 개선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건강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배운 그 생활 수칙이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수칙들을 잘 지켜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